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이 진실이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습니다. 북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중국산 완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특혜 의혹에 대해 이대 교수와 학생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 실태 짚어봅니다. 단속 대원의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졸자 3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무려 3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우주정거장을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7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다. 이렇게 밝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이번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데 대해 진실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친노 인사들이 회고록 내용을 전면 부인하자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기억이 아닌 기록에 의거해 쓴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진실은 있어요. 진실 어디 도망갑니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확고한 표정으로 회고록은 전부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회고록은 기억이 아닌 기록에 의거해서 썼다며 친노 인사들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아니, 기록에 기초해서 책을 써냈는데 더 반박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근거를... 아니, 글쎄 더 반박하면은 할 사정은 아닐 거예요.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각종 쟁점에 대해서도 회고록이 맞다고 자신했습니다. 누가 그 회의를 주재했는지는 다 압니다. 에 대해서 혹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그건 부인할 성격이 못 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반기문 총장이다, 누구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사령탑을 지낸 송 전 장관은 대북 대미 주요 정책 현안에서 친노 핵심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친노 진영과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인권 결의안과 관련한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 대신에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친문 인사들은 송민수 회고록을 전면 부인했는데 정작 문 전 대표 본인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회고록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 모르겠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거듭되자 다른 사람에 물으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인권 결의안 찬성 여부에 대해서도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다고 얼버무립니다. 협상의 당사자로서 치열한 토론 끝에 기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던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입니다. 결국 취재진이 부담스러운 듯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입니다. 하루한 날 종북 타령과 색깔론으로 정권 교체론도 꺼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태이고 국민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여당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청문회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종북몰이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해 벼랑 끝 대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들고 나온 정진석 원내대표. 책 내용을 짚어가며 문재인 전 대표에게 10대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합니다. 어떤 남북 경로를 통해서 김정일에게 어떻게 결제를 받았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에 대해 새누리당 인사들은 꼭두각시 정권, 김정일 정권 아바타, 반역자라고 맹비난합니다. 북한의 신여 정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 선언과 진배 없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사안이 아니지.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여당은 청문회와 특검, 대통령 기록물 열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도를 넘어선 색깔론 공세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말 환멸스러운 종북몰이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가 최소한의 염치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전 대표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스스로에 대한 깊은 고해 성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시작되면서 내년 대선에 다시 출마 예정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 정책 노선과 안보관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NLL 무력화 합의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입니다. 2013년 12월 펴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고록입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무력화에 합의했다는 논란에 대해 NLL을 가장 이상적으로 지켜냈다고 주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으로선 적어도 남한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 재획정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구할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북한과 NLL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셈입니다. 만약 집권할 경우 NLL 해법으론 공동 어로구역 설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 어로구역 설정이 기존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란 주장입니다. 2011년 저서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나라를 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관리해낸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인내력, 정치력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 전 대표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남북 사이 신뢰가 놀랄 만큼 좋아졌다고 회고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과거에 이른바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거나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특히 지난 대선 땐 북한을 인권 문제로 망신 줘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세계 인권 선언을 아래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10대 인권 정책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문 후보는 동아시아 인권 부분에 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국내의 가장 중요한 인권 과제 정책 10개를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제 발표문 속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빠져 있는데 하지만 질문이 거듭되자 북한을 망신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을 국제적으로 뭔가 망신을 주거나 또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스스로 인권 변호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대해선 양비론을 펴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거든요. 우선 이제 기아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존권적인 인권도 있는 것이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표를 존중하지만 의심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성의를 가지고 그런 의심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에 관한 자료도 공개하고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표 등이 야당을 이끌면서 북한 인권법 처리가 더 지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열흘째 공개석상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한미훈련과 대북 선제 타격론이 나오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러면서도 연일 수해복구 선전전에는 열심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7일 만경대 사적지 기념품 공장 시찰 이후 열흘째 사라졌습니다. 노동당 창건일이었던 10월 10일 금수산 궁전 참배 행사엔 꽃만 보냈습니다. 어제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돌 중앙보고대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오랫동안 잠적했던 건 2014년 9월로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뇌사설과 실각설, 쿠데타설 등이 제기됐지만 발목 수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잠행은 한미연합훈련과 선제타격론 등 강도 높은 대북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호 문제 때문에 실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연일 수해복구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평안북도 온성군에서 20일 만에 5층 아파트 3채가 복구됐다며 하루에 한 층씩 쌓아 올렸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도 수해 피해를 입은 6개 지역에서 20일 동안 11,000세대의 골조 공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수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쯤 나타나 대민 선전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안보 책사로 알려진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과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성이고 대북 강경파지만 한국에서 보인 행보는 영 딴판입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미셸 플루노이 전 미 국방부 차관은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비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플루노이 전 차관이 여러 차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방한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공개 행보를 이어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셔먼과 플루노이는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영순위로 꼽힙니다. 성향은 뇌파에 가깝습니다. 플루노이는 방한 전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셔먼 역시 북핵 위협을 끝내려면 군사적, 외교적으로 모든 옵션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o do you agree with the President Obama's comment? Of course I agree with my president's comments. 힐러리가 당선되면 여성 안보 투톱이 될 가능성이 높은 두 사람이 우리 정부와 대북 외교 정책 방향을 어떻게 조율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고 선전한 스마트폰 이 평양터치. 알고 보니 탤런트 윤은혜 씨가 광고를 했던 중국 휴대폰 업체 제품과 똑같았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류 스타 윤은혜 씨를 모델로 세운 중국의 스마트폰 TV 광고입니다. 지난 1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 10위를 기록한 중국의 지오니사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2014년에 출시한 스마트폰 P2S와 북한 스마트폰 평양터치의 겉과 속이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터치는 김정은이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한 스마트폰입니다. 크기는 물론 앞뒷면의 카메라와 조명, 스피커, 전원의 위치까지 일치합니다. 핵심 부품인 CPU와 액정도 같은 것이고 커버 뒷면에 새겨진 기종 고유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완제품을 들여와서 상표만 바꿨거나 부품을 모두 수입해서 조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자체 생산했다고 주장한 태블릿 PC 울림도 중국 완제품에 스티커만 붙인 겁니다. 울림 같은 경우에는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의 태블릿 PC를 사다가 지역화 처리만 해가. 북한에 보급된 스마트폰은 300만 대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자체 기술 없이 들여왔다면 수입 대금만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의 딸에게 입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이 학교는 일부 과목에서 부실한 관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 교수들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 사퇴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유아여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총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학교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총장과 학교 당국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대대적으로 사과하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2015년 입시에서 수시 전형 서류가 마감되고 4일 뒤에 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앞세워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모자란 출석 일수와 불충분한 과제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칙까지 바꿔 비학점을 줬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담당 교수가 최 씨의 딸에게 이례적으로 과제물 첨삭을 해주는 이메일도 공개됐습니다. 최순실 씨 딸의 학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곳 의류산업학과 건물에는 이처럼 총장과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 미래라이프 시행을 두고도 82일째 본관 점거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오는 19일 이대 설립 130년 만에 총장 사퇴 시위를 열 계획입니다. 이대는 정유라 씨가 제출한 과제에 일부 문제를 발견했지만 다른 의혹 대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칙이나 또 관행에 따라서 관리를 해왔지만 일부 교과목에서 다소의 이제 그 관리 부실이. 하지만 해명 간담회 자리엔 교수협 소속 등 200여 명만 참석했고 학생들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씨 딸의 독일 전지훈련을 K스포츠재단이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기업 돈으로 재단을 설립해놓고 이를 마치 사은 것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K스포츠재단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재단 직원인 박모 과장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독일에 다녀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민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박 과장이 최순실 씨와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독일을 왕래하면서 지인의 동원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전지 훈련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1월 전후로 최 씨는 정 씨의 새 거처를 알아보고 다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K스포츠가 대기업으로부터 380억 원을 받아 설립된 것도 1월입니다. 한 10억, 10안 3억? 남자분도 2명, 2명 되는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승마 저기가 와서 이쪽에서 그들 찾아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한 거예요. 최 씨가 대동한 남성 2명은 박 과장과 현지 집사 역할을 한 노모 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모양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지 않았나 충분히 의혹에 가는 대목입니다. K스포츠 측은 어려운 선수를 지원할 시설을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회의록에는 가이드러너 사업과 현지 전지훈련장 시찰이라고 남아있습니다. 가이드러너 사업은 K스포츠가 6월에 연 국제 컨퍼런스로 컨퍼런스에는 독일 시찰 결과라고 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야권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까지 우수석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수석 사퇴서를 일축하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우병우 수석을 향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백혜련 의원은 우 수석이 자신에 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 이른바 셀프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간부들이 우 수석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만큼 우 수석 역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에서도 벌써 최소한 3명, 또 법무부에서도 최소한 4명의 참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며 우 수석이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리처드슨과 같은 그런 법무부 장관입니다. 또 저런 콕소와 같은 특별검사입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우 수석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을 오는 21일쯤 사퇴시킬 거라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 1호선이 서울 도심에서 1시간 반 넘게 멈췄습니다. 고장난 열차는 철도 파업으로 대체 기관사가 운행했습니다. 파업은 2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불 꺼진 전동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쏟아져 나온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오전 8시 4분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에서 코레일 소속 인천행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출입문 개폐 상황을 운전석에 알려주는 표시등이 고장나 기관사가 14분가량 원인을 살펴보다가 전 구간이 지연됐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출입문을 손으로 직접 열어 하차하면서 혼잡이 더 빚어졌습니다. 지금 역사 안에서는 상당 시간 운행이 지연될 거란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승강장 쪽에 나오더라고요, 방송이. 뭐라고 나오긴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열차 안쪽에 방송이 안 나왔거든요. 열차 운행은 9시 37분쯤 사고 열차를 빼내고 난 뒤에서야 정상화됐습니다. 21일째 이어진 파업 여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차량 기관사는 대체 투입된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차장은 코레일 정보기술단 소속으로 전문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기관은 불에서 지원 나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차장은 저희 내부 직원이에요.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업무 복귀를 명령했고 준수 여부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쌍문동에서는 20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면 도로에 주차된 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안 돼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더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해보니 소화전을 가로막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차를 빼달라 하니 행패를 부리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주택들이 밀집한 골목길로 소방차가 들어섭니다. 입구부터 주차된 차들 때문에 진입에 애를 먹습니다. 차량 사이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진입을 막고 있는 차량들은 한두 대가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차들이랑 이 차는 어떻게 다른 거죠? 여기는 지금 저희가 소방도로로 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있으면 바로 단속하는 거예요. 매일 단속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해놓고 두세 번 계도해서 안 되면 스티커도 발부해서 소방차를 대지 마십사 하는데 그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아파트 지상 주차장도 차량들로 빼곡합니다.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만 68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밤이 되자 소방도로를 점령한 차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쪽에 차 있어요. 오래. 겨우 골목길을 통과했지만 장애물이 또 나타납니다. 소방관인데요. 차량 좀 빼주세요. 차량. 뒤늦게 나타난 차량 주인은 행패까지 부립니다. 아저씨! 아유 약주 드셔갖고 뭔 저기가 저 이렇게 치면 공무집행이에요. 아니 사장님 뭐라고? 심지어 화재 진압 장비를 막아선 차량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화전은 소방용수로 사용되는 상수도와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전 위에 주차를 하게 되면 화재 진압을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오늘도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고 달과 지구,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달의 인력이 강해져서 해수면 높이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인천대교 및 드넓은 갯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갯벌이 훤히 보였던 소래포구는 정오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이 지난 소래 어시장입니다. 지금 바닥을 보면 제 종아리 높이까지 바닷물이 차올랐는데요. 마치 수해 현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대피 방송이 이어집니다. 특히 소래포구를 찾으신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바닷가 쪽으로 나가시기 마시기 바라며 상인들은 젓갈과 꽃게, 생선들을 옮겨놓느라 분주합니다. 저희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저희가 대처를 많이 하고 있죠. 해수면이 높아진 건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놓인 데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보다 무려 9,000km나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에 작용하는 달의 인력이 평소보다 커지게 되고 이 커진 달의 인력에 의해서 고조의 높이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평택은 10.1m, 인천은 9.9m로 올해 최대 조수차를 기록했고 내일은 남해안 일대의 해수면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마산 서항 매립지는 도로 1차로까지 물이 들어오면서 트럭 바퀴가 일부 잠겼고 화성 궁평항 낚시객들은 불어난 물에 서둘러 철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자동 세차장에서 나온 차들이 급발진 사고를 잇따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운전 미숙일 수도 있지만 세차한 뒤 남은 물기가 급발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세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도로를 가로지르고 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괴근이 나면서 RPM이 높아져서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언덕 밑으로 떨어지는 뻔한 같은 세차장에서 나온 다른 택시도 쏜살같이 달려나가더니 난간을 뚫고 하천변에 떨어집니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정신을 못 차렸죠.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과 9월 이 세차장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만 3건입니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 2년 전 방배동 사고까지 합치면 5번이나 세차장에서 나온 차가 급발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차장 급발진 추정 사고는 대부분 세차를 마치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세차를 하고 남은 물기가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들어가는 공기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연소 조건이 틀려지면서 급발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시동을 안 끄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거나 좁은 통로를 빠져나와야 하는 세차장 특성이 운전 미숙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슈퍼카를 몰며 고의 사고를 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려고 교통 위반한 차량만 노렸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뒤늦게 좌회전하는 SUV 차량을 피하지 않습니다. 차선을 살짝 넘는 트럭을 보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고 피해 차량은 시가 3억 원에 이르는 포르쉐로 23살 최모 씨 일당 10명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나올 수 있대요. 기가 막혀도 할 수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440만 원 나온다 그러습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포르쉐와 벤틀리, 아우디 등 슈퍼카 5대를 번갈아 몰았습니다. 교통위반 차들만 노린 고의 사고를 38번 내서 보험금과 합의금 2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로터리에서만 진로 변경하는 차에 끼어드는 수법으로 10건이 넘는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리스비, 또 보험료, 그리고 유용기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실 비율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까지 활용해 가해차 책임이 100%가 되는 사고를 골랐지만 최근 10달 사이에 25번이나 사고를 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저희 금융감독원 내지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의 사고가 더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10대 청소년 3명이 대형 쇼핑몰에서 싹쓸이 도둑질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열쇠 하나로 점포 14곳이 1시간 만에 털렸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쇼핑몰 매장 금고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쓸어담고 쇼핑하듯 옷까지 마저 챙깁니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철판과 선풍기 등을 집어던지며 도망갑니다.
중학교 동창인 16살 이모군과 고교생 박모군 등 3명은 지난달 11일 밤 부산의 한 쇼핑몰에서 1층부터 4층까지 점포 14곳을 돌며 1시간 만에 현금 65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 쇼핑몰 지하 게임장을 이용해오던 이군 등은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을 틈타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점포마다 같은 금고를 써 열쇠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같은 열쇠로 두개 다 열을 수 있는 게 자체가 웃기잖아요. 금고 자체도 관심이 있는 거죠. 경찰은 철판에 남아있던 지문을 확인해 이군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산 커피를 다 마셨더니 컵에서 벌레 사체가 나왔다는 제보가 TV조선에 들어왔습니다. 한 잔에서 무려 3마리가 나왔다는데요. 피해 보상은 커피값 환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다 마신 커피잔 바닥에 있는 검은색 이물질. 파리입니다. 경악하면서 커피를 쏟아내자 더 경악할 일이 생깁니다. 진드기 2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김모 씨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이게 커피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다 먹어야지 그게 보이는 거였거든요. 커피를 사서 외부에서 마셨던 김 씨는 곧바로 돌아가 항의했지만 2,500원짜리 커피를 환불해주고는 그만이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맥도날드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지 프랜차이즈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 보상은 없습니다. 계약한 상품에 환불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진심어리고 정말 사과를 드리는 것밖에는. 글로벌 1위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낙제점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정부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6천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집에서는 명품 시계와 귀금속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조세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원인 윤모 씨의 서울 동부 이촌동 아파트입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냈다고 하소연하지만 잠시 뒤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금은 3억 원이나 체납했지만 집 안에선 이렇게 명품 시계와 양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세금 3천만 원을 내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 아파트에서는 명품 시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문을 열지 않아 결국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들어갑니다. 그 짐작 좀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시냐고요. 아버님이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는 신규 3만 6천여 명의 기존 체납자까지 모두 5만 2천여 명, 체납액만 4조 원에 달합니다. 체납자는 요즘 가족 모두가 위장 주소를 두는 추세에 있어서 깊이 조사를 해서 실제 거주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세 5억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만에 다시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올해도 84억 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TV조선 조세혜입니다. 산모들이 출산 후에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최고가가 2주에 2천만 원이고 최저는 70만 원.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서울 강남에는 2주에 1,000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들이 몰려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윤우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 내부는 7성급 호텔에 비유되고 침대 매트리스는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다는 제품으로 마련됩니다. 최고급 요리사에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는 기본이고 피부과 의사까지 동원돼 산모와 아이를 돌봅니다. 임신한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시설이 워낙 좋고 비싸다고 하니까 대부분 한 번씩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가격은 특실이 2주일에 2천만 원입니다. 이처럼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산후조리원이 서울 강남에 7곳, 분당에 1곳 있습니다. 격식을 차린 연주회로 산모와 아이를 돌보기도 하는데 고가의 산후조리원 경험 자체가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우리 친해지신 동기분들이 같이 모인 방을 저희가 만들어드려요. 하지만 고가의 조리원과 일반 조리원을 모두 경험했던 30대 여성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제공해주는 식사나 산후조리원의 규모나 그런 걸 비교해 보자면 그닥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 612개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가격은 250만 원 정도였으며 최저가는 전북 정읍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70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최고가와는 29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미국,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들도 신성장 분야로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공주 옷을 입고 매니큐어를 바르는 애완견 벨라미아. 밥도 주인과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애완견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미국인 부부는 이 애완견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펫 신탁에 가입했습니다. If something does happen to my husband and I, Bellamy inherits that house. 펫 신탁은 본인 사망 후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 주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일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이 늘면서 이미 다양한 펫 신탁 상품이 나와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엔 출시되지 않았지만 애견인들은 큰 관심을 보입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반려견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도 이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펫 산업도 점차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펫 신탁 역시 향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대한민국 실업자 가운데 대졸 실업자가 30%대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고등학생 10명 중에 7명이 대학을 가는 우리 사회 학력 인플레이션이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아름 기자입니다. 대학 도서관, 취업 준비생과 취업 재수생들로 1년 내내 문전성시입니다. 졸업 이후에도 몇 년씩 이곳을 찾습니다. 걱정이 돼서 대학원도 갈까 생각을 해보고 이래저래 진로를 찾아보고 있긴 한데 약간 입학할 때보다 막막한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 3분기 실업자 98만 5천 명 가운데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32%를 차지했습니다.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건데 실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4년제 대학 졸업자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학력 인플레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지난 1990년 33%에서 2014년 70%로 10명 중 7명이 대학을 갑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꺾이면서 대졸자에 걸맞는 질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 진학률 상승과 함께 최근에는 청년층 실업률이라든가 대졸자 실업률이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만 가면 좋은 직장을 얻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전문가들은 대학 졸업 간판보다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중국이 7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우주선 계획이 예정대로 성공할 경우 8년 후에는 우주정거장을 보유한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윤혜은 기자입니다. 2, 1, 대화! 대형 로켓 엔진이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오릅니다. 우주 비행사 2명을 태운 선저 51호는 발사 9분 만에 추진 로켓을 떼어내고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神舟11号载人飞船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선저 51호는 앞으로 이틀 동안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지난달 15일 쏘아 올린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2호와 도킹합니다. 도킹에 성공하면 우주인들은 텐궁 2호에 30여일 동안 머물며 우주정거장 제작 실험에 나섭니다. 此次任务的主要目的，一是为天宫2号空间实验室在轨运营。 내년 초에는 우주 화물선 텐저우 1호를 발사하고 2018년에는 우주정거장의 몸체가 될 텐허 1호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사용 중인 우주정거장은 시설이 노후해 2024년 시한이 끝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중국이 세계 유일의 우주정거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972일이라는 세계 최장 달 탐사 기록을 갖고 있는 중국. 이제 독자적 우주정거장 보유까지 목전에 두면서 우주 강국을 향한 발걸음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TV조선 윤태우입니다. 세계 각국은 우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공동 개발한 무인 탐사선은 화성 착륙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번엔 생명체 흔적이 발견될까요? 이상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발사돼 화성까지 무려 5억 킬로미터를 7개월에 걸쳐 날아간 무인 탐사선 엑소마스. 유럽 현지 시각 16일 화성 착륙 작전을 위한 착륙선과 궤도선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EDM has separated at the right time and we have confirmation from the signal of the TGO. 분리된 착륙선 스키아파렐리는 100만 킬로미터를 하강해 사흘 뒤 화성 표면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궤도선은 그동안 화성 주위를 계속 돌면서 화성 생명체 존재의 중요한 흔적인 메탄가스를 집중적으로 탐색합니다. 착륙선과 궤도선이 각각 수집한 화성 정보는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1억 7천만 킬로미터로 가까워지는 오는 20일 지구를 향해 송신될 예정입니다. 화성 생명체 존재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단서가 이 정보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가 독자적 화성 탐사에 나섰지만 착륙에 성공한 건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었고 그중에서도 미국의 큐리오시티만 2012년 탐사에까지 성공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앞서도 불법 주차 문제 보도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불법 주차는 골칫거리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인 단속 장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뭔가를 설치합니다. 접이식 앨범처럼 생긴 따개비라는 뜻의 반어클입니다. 일단 장착하면 잠금 해제 코드를 누를 때까지는 도저히 뗄 수 없고 앞을 가려 운전도 불가능합니다. 뉴욕의 한 사업가가 개발한 장치인데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 등 미국 전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It's got an alarm, so if you are hitting on the, trying to break it, it'll make, there'll be a loud alarm. And if you try and move the vehicle, then the alarm will also go off. 미국은 불법 주차 차량이 발견되면 단속원이 뒷바퀴 잠금 족쇄를 채우거나 차량을 견인합니다. 바퀴 잠금 족쇄는 무게도 20kg이 넘고 장착하는 데에도 2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반어클은 9kg으로 가볍고 1분 이내로 장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바퀴 족쇄를 푸는 요령은 인터넷에 널리 알려져 있어 단속 효과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 반해 반어클은 340kg의 압착력을 가진 자석 장치가 달려 있어 떼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도시의 골칫거리인 불법 주차 문제에 새로운 해법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그랜저, 엑센트, 카니발, 흔히 듣는 자동차 이름이죠. 이 차량들이 외국에서는 아제라, 솔라리스, 세도나 이렇게 불립니다. 같은 차인데 왜 이름을 다르게 했는지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차는 지난 1986년부터 약 147만여 대가 팔린 스테디셀러 그랜저입니다. 미국에는 2005년부터 팔렸는데 이름이 그랜저가 아니고 아제라입니다. 같은 차인데 다른 이름,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제라는 합성어입니다. 희망찬 미래라는 뜻으로 자주 미국인들 사이에서 언급됩니다. 엑센트는 러시아에서 솔라리스입니다. 인기를 끌었던 소설 제목입니다.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모델명은 다시스입니다. 쌍용차는 영국에서 코란도 스포츠 대신 무쏘를 부활시켰습니다. 기아 카니발은 영어로 식인종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미국 아리조나의 도시 세도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지의
특화된 브랜드 이름이 이제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과 연결이 돼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생각을 하고요. 친숙하니까 구매를 좀 더 쉽게 해서 매출로 연결이 되죠. 국내용 따로, 수출용 따로. 이름을 바꿔 파는 것에도 완성차 업체들의 적지 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쏟아진 막말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참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씁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친노 세력의 독설이 도를 넘어섰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쏟아진 막말에 지금 있는 파란 집에서 또 다시 감옥으로 자리 옮길 사람들도 있고. 새누리당은 해도 너무한다.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할 소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친노 세력, 친문 세력의 현 주소입니다. 막말 공격을 받은 이정현 대표와 이은재 의원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벌써부터 대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합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김용민 막말 논란을 거론하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판자가 저렇게 막말을 해야 되면 어느 국민들이 저걸 용납할 수 있지.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더민주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간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막말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 좀 조용히 계셔줬으면 좋겠구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각들이 있어요. 국민의당도 말이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이 의원이 중도를 지향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 전 대표가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반안 연대론이 안 전 대표 측근의 입에서도 나온 겁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 전 대표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친박 후보가 아니고 그 어떤 그 중도를 지향하거나 새로운 어떤 정치의 지형을 꿈꾼다면 같이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안 전 대표는 그간 반안 연대론에 대해 시나리오를 말할 때가 아니라면서도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많이 열려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본인이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의당과 더민주 일각에선 그동안 친박과 친노를 제외한 중도 진영이 연대하자는 제3지대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비패권지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패권 세력은 누구라고? 아니 그분들 다 상식적으로 보면 다 알잖아.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헌신.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안철수 두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직을 나눠 맡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신 성분도 생각도 다른 반 총장과 안 전 대표가 실제 손을 잡을지는 의문이고 권력 분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 총장과 가까운 김숙 전 대사는 연대론에 대해 예측이나 가능성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며 이렇다 할 코멘트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낸 재성호 중앙대 교수,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교수께서 북한 인권도 관련되는 인권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외교부의 당시 상황에 잘 아실 텐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도 했다가 또 불참도 했다가 찬성도 하고 했는데 이거 특히 2003년부터 처음에는 불참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의 그 북한 인권 정책은 갈지자 행보를 보였는데 네. 전 첫 단추가 좀 잘못 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003년에요? 네. 이제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윤영관 장관이었죠. 예.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는 이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흐름의 추세에 맞게 찬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대북 교류 협력에 치중을 했던 NSC 청와대 입장은 좀 생각이 달랐고 네. 지금은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그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네. 묵살했다고 그럴까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이제 그런 분석이시군요. 네. 예. 저는 이제 이게 그 노무현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는 인권 개념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는 아마도 저는 자유민주 체제 가치에 대한 확신의 어떤 결여랄까, 예. 자유민주 통일 의지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교류 협력에 치중을 했고 예. 그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럴까,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북한 인권 문제는 후순위로 돌리고 또 이걸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였죠. 반면에 인도적 지원은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서 상당히 그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절름발이라고 그럴까요? 불균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보면 2006년에만 찬성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찬성을 하게 된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2006년 10월 9일 날 한글날이었는데 예.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것이 충격이 굉장히 컸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팎으로 그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 예. 정보 판단이 잘못됐다.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네. 굉장히 그 좀 과소평가했다고 그럴까 축소를 했거든요. 핵을 개발할 능력은 아주 그 초기 단계고 예. 또 플루토늄의 확보도 굉장히 극소량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핵실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이종석 장관이 사표를 했죠.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급냉을 하고 또 국제사회가 분위기가 이게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고 또 대북 지원의 분위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예. 우리 정부도 이제 기권보다는 이제 찬성을 해야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당시에 저는 이제 외교부를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에 이렇게 기권하거나 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여긴 찬성해야 합니다라고 읍소를 해서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한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가능성을 뭐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네. 그 요인은 상당히 부차적이고 마이너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정적이지는 아니었을 거다. 네. 또 그 당시 반기문 장관이 그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장 한다든가 예. 외교가에서 상당히 평이 괜찮았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총장이 되는 그 상황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뭐 그 인권 문제하고 그렇게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강 대표 어떻습니까? 북한의 당시 이제 김정일 정권인데 이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여겼습니까? 내부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7년도에 그 유엔 인권 소위에서 네.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네. 97년도 여독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을 상대로 이제 그 유엔에서 막 들어올 경우에 예. 이제 지하로 숨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을 했고 네. 또 이제 그때는 북한 정권이 이제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예. 생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면 유엔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 지도부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북한 주민이 권리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핵 문제나 다른 문제를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 다 방어할 수 있는데 예. 인권 문제를 공격할 경우에는 방어할 무기가 없는 것이죠. 네. 뭐 최근에 뭐 장성택 씨를 포함해서 자기 고모부까지 다 때려 죽이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거론하는 건 굉장히 북한이 이제 가슴 아파하고 아주 이제 찔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찬성을 하게 되면 정말 그건 밥밥 맞은 거죠. 그래서 아마 북한 지도부가 우리 정부를 이제 틀어막으려고 엄청난 노비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압박이나 또 협박까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뭐 대북 관계 뭐 여기에만 이제 쏠려가지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다 내팽개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심리를 북한 정권이 잘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진실 공방 비슷하게 또 가면서 여야 간에 이게 또 정쟁의 소재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뭔가 이번 사태로 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북한 인권 개선은 그 통일 정책이 아주 중요한 일부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헌법적 가치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뭐 북한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 지나친 어떤 대북 저제사라든가 예. 또 그 뭐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한 건 좋지만은 우리가 북한 주민의 헐벗고 굶주리고 맞아 죽고 가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네.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고 이런 그 반민족적인 그 정책은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예,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뭔가 하나 분기점이 꼭 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을을 맞아 한옥을 무대로 한 예술 공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서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진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한옥마당 한가운데 펼쳐진 북한. 관객들을 망자로 설정해 한을 씻겨줍니다. 저승에 관한 상상이 뒤섞인 북한 같은 연극입니다. 가옥 안채에 마련된 인도 명장의 무대. 한옥의 울림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별도의 음향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옥에서 자연음향으로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을 음악과 듣는 분들이 함께 그 조율하는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국악과 한식을 접목한 공연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공연 전에 무대를 미리 음미합니다. 명인의 해설이 더해진 공연은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황병기 명인께서 여기서 이제 해설자로 서주신다는 소리 듣고 찾아와 봤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서. 사실은 국악이라는 게 딴 음악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음악이거든요. 그 국악을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힘을 써볼까 하는 거. 한옥과 어우러진 예술이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북한 외무성 관리가 추가 핵실험과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리온필 북한 외무성 국장은 미국이 선제 타격하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이라고 미국 MBC 방송에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678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유엔과 미국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코끼리 자연공원. 한 남성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코끼리 한 마리가 황급히 강에 뛰어들더니 물살을 헤치고 구조에 나섭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까지 관광상품으로 이용되며 학대당하던 이 코끼리를 처음으로 보살핀 사육사입니다. 물에 빠진 척 연기를 했던 건데 코끼리는 이 남성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꼭 끌어안았습니다. 짐바브웨의 휴양공원. 코뿔소 한 마리가 얼굴에 타이어를 낀 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풀을 뜯지도 못합니다. 결국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들이 타이어를 빼냈습니다. 수의사들은 호수 주변에 마구 버린 쓰레기에 동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령 판다로 불리던 자자. 사람 나이로는 100살이 넘는 38살에 홍콩의 동물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동물원에 사는 판다의 수명은 25년 정도. 동물원 측은 초고령의 건강까지 악화된 자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나누는 남녀. 일본의 한 회사가 주최한 특별한 맞선 행사입니다. 内面を知れたことですかね。顔じゃなくて第一印象顔じゃないですか結構。 외모 선입견을 피하기 위한 마스크 데이팅은 2010년 처음 시작돼 지금은 일본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소 짓는 소녀의 머리에 물망초 꽃이 피었습니다. 무학여고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 교복에 달 수 있는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망초 꽃말이 날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이라서 선택하게 됐어요. 주위 학교와 NC구단이 개당 2,000원의 배지를 샀습니다. 학생들은 이 수익금 200여만 원을 할머니들께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잠실구장에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1승만에 남겨둔 LG와 벼랑 끝에 몰린 넥센이 준플레이오프 4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LG는 선발 투수로 류제국을 내세웠습니다. 류제국은 올 시즌 넥센전에서 3승, 방어율 2.28로 가장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승리 이후 닷새를 충분히 쉬고 나와 사흘을 쉬고 나온 넥센 선발 맥그레거에 비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볼카운트가 몰리면서 넥센 타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2회 1사 1, 2루에서 이태근과 박동원, 서건창에게 3안타를 맞고 넉점을 내줬습니다. 결국 유제국은 2회를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이에 말 공격에서 1사 2, 3루 기회를 놓친 LG도 곧장 추격했습니다. 3회 2사 1, 3루에서 히메네스의 1타점 적시타와 최은성의 유격수 강수 바타와 상대의 실책으로 한 점을 더 보탰습니다. LG는 5회 박용택과 히메네즈, 오지환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은성의 몸에 맞는 공과 양석환의 희생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넥센은 최은성의 파울 타구를 1루수 윤성민이 놓친 것이 뼈아팠습니다. 6회 현재 양팀이 4대4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넥센이 이긴다면 승부는 모레 5차전으로, LG가 승리한다면 금요일부터 마산에서 NC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박신자, 박찬숙, 정은순, 한국 여자농구를 풍미한 전설적인 센터들이죠. 이 계보를 이을 만한 괴물신인 여고생 박지수가 KB스타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기계가 토해낸 구슬은 KB스타즈를 뜻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분당 경원고 박지수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14.3%의 확률에 당첨된 KB 안덕수 감독. 너무 기쁜 나머지 단상에서 큰절까지 했습니다. 분당 경영고의 박지수는 키 195cm의 센터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삼성에서 센터로 활약했던 박상관 씨의 딸로 고교 무대에서는 적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이미 국가대표팀 주전 센터 자리도 차지한 향후 15년간 한국 여자농구를 책임질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기대가 많으신 만큼 그 보답을 꼭 하고 싶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WKBL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프로 세계에 임하는 각오 역시 당차입니다. 유니트를 일단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 공격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독님께 많이 배워서.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영락없는 19살 소녀인 박지수. 뜨거운 관심에 걸맞게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는 옷차림이 참 고민됩니다. 이 한낮의 날씨만 보고 옷을 선택하시면 저녁에 춥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두툼한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철에도 미세먼지가 종종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늘이 쾌청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하늘은 대체로 화창하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고 낮 기온은 2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남부는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고요. 역시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흐리겠고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경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이 만조 시각에 강한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중에는 동해안 쪽에만 비가 지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이 커져가면서 우리 사회에 주목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 물어봤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부끄러운 결정이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젠 누가 집권하더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남북 대화가 좀 진행된다고 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팽개치는 일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